네. 오늘은 이제 좀 그,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의 이제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학력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런 모든 것들 제가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7년 정도 사회복지를 해봤더니 내 기준에는 뭐 이런 직장이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쪽으로 기준했을 때 제 생각에는 뭐 포스코 1% 나눔재단 따뜻한 동행이나 아니면 아산복지재단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중부재단이나 이런 뭔가 메이저급 회사에 들어가는 거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1순위로 뽑고요. 사실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이나 사실 뭐 고학력이나 똑같은 사회복지를 전공했더라도 이제 학력이 높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기업 사회공헌 팀은 사실은 그 꼭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어야만 뽑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마다 이제 모집 요강이나 채용에 대한 정보는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그 기업의 채용 공고에 맞춘 여러 가지 뭐 스펙이나 학력이나 뭐 경력이나 뭐 학력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수능 치면서 이미 어느 정도 갈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만 뭐 토익이나 토플 탭스 이런 거는 언제든지 보완할 수가 있는 거고 자격증 이런 것도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뭐 개인의 경력으로 극복하든 뭐 어쨌든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뭐 사실은 그럼 누구나 다 삼성 다니고 누구나 다 SK 하이닉스 다니겠죠, 사실은.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사회복지사가 속물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기업이고 좋은 회사라는 걸 누가 모르니까 물론 요새 그런 뭐 성과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뭐 논쟁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은 저는 별로 그런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고 제 직장에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남이 뭐 얼마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 그거는 그 분들의 인생이고 그 개인의 영역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이제 사회복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요? 어떤 직장에 가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을 질문했을 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대학을 갓 졸업했다. 물론 이렇게 저도 전문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쳤고. 근데 이제 전문대를 나왔냐? 4년제를 나왔냐? 뭐 그리고 솔직히 그런 구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 국립대를 나왔냐? 지방 뭐 어떤 뭐 그런 사립대를 나왔냐? 아니면 인서울을 나왔냐? 아니면 스카이를 나왔냐? 이거는 다르잖아요. 사실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뭐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사실은 그 대학에 가기 위해 진짜 죽을 똥 살 똥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그 물론 이제 요즘엔 블라인드 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AI 시대에 그 꼭 학력 말고도 새롭게 이제 요구되는 그런 지능들도 있습니다. 뭐 요즘엔 공감도 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의 노력을 이제 폄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그리고 실제로도 저는 같이 일하면서 그 소수의 견본을 이제 전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학력이 좋은 사람들과 일할 때 능률이 좋고 효율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똑같은 일을 맡겨도 빨리 처리하고 군더더기 없이 처리하고 솔직히 그런 건 느꼈습니다. 물론 학력이 나쁘면 일을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학력이 좋지 않아도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합니다. 깔끔하게 하고요. 그 남들한테 그냥 쿠사리 안 먹게 일 잘합니다. 그래서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원하는 내가 인재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 경력도 쌓이고, 학력도 있고, 그런 경우에 받아주는 이제 기업 사회공헌 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가 사회복지를 이제 하기로 꿈을 꿨다면 사실은 나는 뭐 S-오일이나 뭐 현대오일뱅크나 그런 뭐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 사회공헌 팀에 뭐 포스코도 그렇고 저는 포항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포스코를 가보는 것도 저는 꿈꿔보는 것 그런 것도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반 지역에서 일하는 어떤 작은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랑은 완전 생각하는 그런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치도 다를 겁니다. 솔직하게. 뭐, 그게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복지관만 가도 그래요. 뭐, 요새는 별 그런 구분 없어서 이제 전문대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전문대 출신이고, 그때는 학사학위도 없었을 때 저도 그냥, 어, 어, 어느 정도 운이죠. 그 운이 좋아서 복지관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면접을 보고. 어, 근데 저는 솔직히 저도 정대 출신이지만 그런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4년제야. 전문대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직장에 입사해서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직장 내 문화도 있을 거고, 직장 내에서 이미 그런 자기들만의 파벌도 있을 거고, 솔직히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만,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요. 뭐 성별로도 갈라치기 하고 세대로도 갈라치기 하는데 학력으로 갈라치기 안 할 것 같나요? 정규직 계약직 갈라치기 안 할 것 같나요? 물론 그런 직장이 없길 바랍니다만 그 모든 직장이 그렇게 건전하고 뭐 클린하고 그렇게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특히 그 복지기관은 사실은 제가 겪어봤을 때는 물론 비영리라던가 이런 데를 가면 조금은 더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회사는 진짜 영리를 추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내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의료계는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거기는 진짜 사람의 생명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그 좀 그 기준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뭐 행정 실수한 거로 이제 뭐 공문 실수한 거 이런 것도 사실 예민한 문제긴 해요. 그거는 기관의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내부 공문이라던가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한 부분이면은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가르치고 고치게 만들고 하면 돼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AI로 많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그 글만 봤을 때 그 사람이 포인트만 잘 잡는 사람이면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뭐 1년 차와 3년 차의 거리가 좁혀졌고 1개월과 1년 차의 거리가 좁혀졌고 물론 어느 정도 경력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AI의 그런 발전과 AI 도구 사용을 통해서 그런 거리가 좁혀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는 요새 프로포즈를 쓸 때 저는 굉장히 구구절절히 썼어요. 근데 요새 그런 게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왜 갑자기 프로포절 얘기를 하냐면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프로포절 얘기는 지금은 그냥 좋은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너가 7년 일해보니까 사회복지에서 좋은 직장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뭐 경력을 쌓던 뭐 자격증을 따던 뭐 해외 뭐 그런 걸 뭐 가볼 수 있으면 가고 그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하세요. 자원봉사든 뭐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눈높이를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내가 거길 뭐, 뭐 왜 가? 나는 그런데 못 갈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꿈을 높게 잡고 나는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당신 눈높이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눈높이를 계속 의도적으로라도 높여야 돼요. 내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봐야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기준을 낮추고 바라보면 그 기준에서 계속 머물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머물기 때문에 당신을 계속 기준 이하의 사람으로 머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남들보다 못하고 좀 부족하고 못나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을 평균치 이상으로 잡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계속 기준 이하의 시선을 맞추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은 계속 기준 이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좀 아픈 얘기긴 하겠지만은 좀 쓴소리 좀 할게요. 저도 좀 뼈가 아팠어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형편은 좋지 않아서 이제 최근에 차를 좀 안 좋아가지고 차를 바꾸게 됐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고차를 샀습니다. 근데 택시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뭐 한다고 중고차를 사냐. 돈 벌어서 새 차 사지. 유지비 같은 거 생각하면 요새 전기차 사고 하면 얼마 차이도 안 날 텐데. 그런 약간, 그래서 이제 새 차를 사게 되면 계속 새 차를 사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은 계속 중고차를 사게 된다. 물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세상의 기준에 무조건 다 맞춰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아, 정말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 그래서 좀 이제 말이 튀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는 청년들이라면 그런 유수의 기업에 가보고 싶다라는 꿈을 키워보세요. 이왕 사회복지하기로 한 거, 대기업 사회공헌팀에 가보겠다. 그냥 나는 물론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뭐 지역복지시설이나 복지단체에서 일하겠다. 나는 그런 데 가보고 싶어. 나는 뭐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싶어. 나는 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고 싶어. 여러분들만의 꿈이 있겠죠. 나는 복지관 가서 일하고 싶어. 근데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솔직하게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꼭 사회복지사라고 그런 복지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정해두지 마세요.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팀에 가는 거를 여러분들 꿈으로 삼으시고 그 그런 뭔가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기업 사회공헌팀이 안 된다면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 어, 예, 기분 나쁘게 말할 의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그렇게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저는 직업의 기천이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똑같고요. 내가 만족하고 다닐 수 있는 직장이면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20대나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 30대 초일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세상에 나와서 사회복지를 이제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런 직장으로 가보는 거, 애초에 꿈을 크게 꿔보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미련이 남았거든요.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못 해본 거에 대해서. 아, 나도 대기업 사회공헌팀에서 일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뭐 스펙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저는 대기업이랑 안 맞아요. 기업 문화랑 안 맞아요. 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복지관인 이런 데 다녀보고, 뭐 여러 가지 좀 사람이 뭐 10명, 20명 이상인데도 다녀봤는데 저는 사람이 많은 직장이랑 안 맞아요. 뭔가 그 개인적인 성격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뭐 저의 독특성 퍼소널리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거창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꾼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그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심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사의 덕목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한계에 직면해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회계적인 부분, 문서적인 부분, 그건 배우면 돼요. 보완하면 돼요.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나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나를 긍정성 있게 바라보지 않으면 타인에 대한 긍정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타인 또한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자아상이 비뚤어져 있다. 그러면 타인 또한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잊고 또 키우고 여러분들의 그런 대외적인 눈을 넓히기를 바라신다면 제 생각에는 대기업 사회공헌팀에 가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꿈꿔보십시오. 그리고 꼭 사회복지만 할 필요가 없고요. 어, 뭐, 뭐 노무사나 뭐 이런 거에서 또 근데 그건 너무 커트라인이 높긴 해. 노무사는 사회복지사에 비하면. 어쨌든 여러분들 중에 좀 내가 머리가 좀 비상하다. 내가 좀 똑똑하다. 뭐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데도 지망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노무사 따가지고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취업해 보겠다. 뭐 그런 꿈을 가는 것도 좋죠. 그런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이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거 뭐 사회복지사인가 뭐 몇 개 자격증 있으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저 때는 가점을 줬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데를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준비해서 복지관을 거쳐서 그런 데로 가는 사회복지 선배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해 뭐 해외를 나가. 그럼 호주라던가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 가면 사회복지사 처우가 거기는 완전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사회복지사 직권으로 어떤 클라이언트가 뭔가 나일롱이야. 좀 이런 말 좀 거시기 하지만 진짜 뭔가 복지 대상자가 안 되는데 가라로
복지를 받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걸 끊는 거, 이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복지 수급권에 관한 거는. 근데 그거를 사회복지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뭐 정말 저는 그 나라를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좀 서울대 출신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여서 저는 그 근거 없는 말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1순위는 대기업 사회공헌팀을 한번 겪어봐라. 그게 나는 이제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거.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지원센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뭐 이런데, 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이런데 한번 어 생각을 해봐라. 해보셔라. 인턴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는 길. 일반 공무원도 괜찮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꼭 이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해서 난 꼭 복지를 할 거야. 복지 현장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난 막상 복지 해봤는데, 한 달 해봤는데, 20일 해봤는데, 아, 나 여기를 안 맞아. 뭐 이런 식이야. 뭐 일을 이런 식으로 처하게 뭐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 복지 문화가 여러분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 회사가 여러분들의 개성이나 성격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특징이나 특성이나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 가셔도 된다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 일반 공공기관 중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 그래. 뭐 일반 공무원 분들도 있을 때고, 뭐 그것도 7급이 있고, 뭐 9급이 있고, 지방직이 있고, 뭐 그런, 뭐, 난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행정직도 있고, 뭐 국가직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뭐, 어, 여러 가지 꿈을 이제 한번 꿔보세요. 뭐, 나는 사실 30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 30이 지나고도 내가 내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 책임질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나는 도전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내가 사회복지, 여러분들이 저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사회복지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성비 있다고 생각될 수 있어. 왜? 나는 등록금으로 몇백만 원씩 썼고 등록금 아니더라도 그 학점은행으로 한다고 해도 뭐 그래도 30, 60만 원씩 그 1분기에 써가면서 적어도 몇백만 원 써가면서 그리고 현장 실습 그 시간 벌어가면서 그리고 현장 실습 비도 내야 되죠. 식비도 나가죠. 시간도 써야 되죠. 그런 걸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힘들게 전공했는데 내가 이거 1년도 안 해보기엔 너무 돈 아까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아니요. 안 맞는데 거기서 시간 버리고 있는 게 더 돈 아까워요. 안 맞다고 생각했을 때 빨리 때려치고 다른 길을 찾는 것도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1순위는 나는 대기업 사회공헌팀 가는 거 제일 좋다 생각하고 2순위는 공공기관 공무원 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순위는 이제 좀 메이저급 이것도 뭐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메이저급 단체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협회 여러분들이 그런 데 가면 정말 눈이 뜨일 거예요. 특히 거기는 정말 뭐 노인 장애인 아동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여성 장애인 그다음에 지체 장애인 뭐 이런 거 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잖아요. 사회복지사 협회가. 그래서 그런 데로 가면 여러분들이 눈이 많이 뜨일 거예요. 물론 그만한 능력과 경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겠죠.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반 그런 사회복지사 협회나 단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등급을 나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복지를 전공하면서 그냥 좀 내가 해봤을 때,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다.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순서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순서, 내가 아쉬움을 더 갖는 순서. 이건 제 그 사상을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레벨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직업의 기천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꿨을 때, 아,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누구는 공무원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냥 나는 공공기관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대기업 사회공헌 그런 거 사실 나는 막 수십억 원, 막 수억 원, 막 그런 거 나는 그리고 기업에 막 그런 뭔가 그 돈을 쓰는 방침이라던가 기업의 그런 기업 문화라던가 난 이런 거 도저히 적응 못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제가 재단합니까? 그런 개인의 성격이나 기호나 내가 노력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거 가치관에 맞춰서 가세요.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해봤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못 해봐서 아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큰 기업이랑은 잘 제 성격상 안 맞고 그냥 지금 비영리 단체에 있는 게 사실 저는 제일 마음이 편하고 제일 제 적성을 이제 찾아간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하게 되더라도 그 장애인 분의 어떤 일자리나 특성 이런 것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거 욕구에 맞춰서 이제 사정을 하고 그거에 그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이 저는 그 일반 복지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FM으로 복지를 배우기 좋은, 그러니까 공인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역복지관, 지역복지관, 그 다음에 이제 도복지관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경상북도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조직 문화가 뭐 다른 데는 안 그러냐? 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좀 저처럼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조직의 그런 정체성에 그 발맞춰서 따라가기 힘든 분들은 버거울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 그리고 서류량도 많아요. 그냥 복지관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 이용자를 만나는데 보람을 느끼고 사람을 만나는 데서 에너지를 얻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뭐 사례 관리라던가 뭐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게 맞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서에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 가고 싶으니까 여기 해줘라고 뭐 그렇게 해주나요?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걸 가고 싶은데 그 인사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때 아니 너는 행정에 맞아. 너는 회계에 맞아. 너는 기관 운영에 맞아. 라고 하면 거기에 배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회사에서 돈 주는데 돈 주는 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그런 기업 생리가 버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위계적일 수도 있고 상명하복의 질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복지는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도 뭐 어,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복지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다 생각해요.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지역적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게 그 기업 사내 문화라는 거, 특히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조직 문화라는 건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특히 그리고 사람도 만약에 리더의 가치관이 바뀌면 조직 문화가 한 번에 바뀔 것 같죠? 그럼 그 리더는 한 번에 바뀝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살아온 인생이 있을 텐데, 뭐 무자르듯이 바뀌어 하면 바로 바뀝니까? 저도 막, 그냥 요새 뭐 관리해야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하루에 하나 실천하고 하루에 하나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나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렇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얻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냥 비영리 단체, 어, 비영리 법인, 그런 쪽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센터, 뭐 영리기관, 이런 쪽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성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뭐 수익을, 내가 오기 전에는 약간 적자였는데, 적자를 약간 메꿨네? 나 이런 데 재능이 있나 보다. 재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영리냐 영리냐에 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인, 장애인, 뭐, 아동, 어, 사실은 이제 저출산 때문에, 요새 저는 다문화라던가, 그런 쪽의 예산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아이 돌봄이라던가 이제 맞벌이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복지의 영역이 조금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항상 복지라고 하면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차상위 계층이라거나 아니면 중위소득 뭐 6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뭐 이런 대상자를 딱 선거 놓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나냐? 그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뭔가 사회적 위기나 위험을 뭐 겪을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공적 부조 제도잖아요, 사회복지가. 뭐 제가 뭐 아주 뭐 박사는 아니고 그렇지만 뭐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사망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아플 수도 있고 특히 부모님들이 이제 60대 넘어가시면 뭐 무릎 수술도 하시고 관절 수술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럼 갑자기 수술비가 막 몇천 나가. 그럼 뭐 내가 뭐 솔직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심적으로도 힘들고 돈적으로도 힘들고 지치잖아요. 근데 공적으로도 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대. 예를 들어서 내가 모든 대상에서 벗어난대.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없대.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방송 나가고 싶어. 방송 나가서라도 내가 이제 좀 후원을 받아야 되겠어. 근데 사람들이 뭐 그런 요새 뭐 솔직히 지상파도 잘 안 본다는데 내가 뭐 그런 방송 나간다고 그리고 방송 뭐 아무나 받아줍니까? 뭐 수급자나 차상이나 중위소득 뭐 몇 퍼센트 이하라던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던가 뭔가 그런 기준을 갖췄을 때 또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복지 사각지대 노인 이웃들이 우리가 다 찾아낼 순 없지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복지 사각지대 노인 사람들 영케어러 청년이라던가 영케어러 청년은 이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꿈을 포기하고 꿈도 못 꾸고 자격증도 못 따고 계속 부모를 돌봐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에 대한 그 복지도 있을 때고,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그런 복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있을 거고, 이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거. 근데 이제 나이를 막론하고 제가 너무 20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20, 30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요. 요새 4, 50대가 되고서도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주간활동 서비스나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에 특히 요새 장애인, 발달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가 많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그런 쪽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사실은 저는 저출산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 보는 게 사실 저는 낳아본 적은 없지만 내 아이 내가 보는 것도 힘든데 그 다른 이제 정말 이타성 없이 정말 아끼는 마음 없이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게 저는 정말 진짜 존중하거든요. 모든 선생님들을 저는 존중해요. 그게 어린이집 선생님이든 유치원 선생님이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요. 그냥 특히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그 많이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오래 이제 종사하신 분들이 어 사실은 이제 4, 50대 이제 분들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또 어린아이를 보려고 하니 사실 심적으로 지칠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어린이집으로 가기는 뭐 일자리 자체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장애인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떤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냐라고 했을 때요. 정규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상여금이 있는 쪽을 가십시오. 명절 상여금. 그러니까 이제 성과금이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이제 명절 상여금이라고 해서 단돈 30만 원이라도 주는 곳, 50만 원이라도 주는 곳,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시설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설 상여 60%, 추석 상여 6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는 이제 식비가 원래는 따로 주는 데도 있는데요. 복지 중에서. 근데 그게 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에 보면은 그게 식비가 포함된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식비를 따로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 전입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복지 여건들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으시고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삶, 그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너무 내가 행정에 시달리지 않고 막 뭐 불규칙하게 막 8시, 9시, 10시까지 일하고 막 그런 힘들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규칙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그러면 사실은 저는 돌봄제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야근 있지도 않고 그냥 딱 9시에 출근해서 물론 돌봄직이라고 서류가 적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하고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하는 서류는 서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서류가 더 엄청나대요. 저는 어린이집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한다는 거는
제가 어린이집 깔려는 거 아니라요. 그만큼 어린이집 이제 원장님들, 부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원장님들 저는 너무 그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에너지가 막 넘쳐날 텐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이제 케어하고 돌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개그 우먼이 유머스럽게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의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끼는 마음에 그러는 거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악성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의 프로필 사진 가지고도 이제 뭐라 그러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사실은 좀 지나치다 생각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엄마들을 다 어떻게 알고 일일이 멀티 프로필 돌려요.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은 일하는 종사자로서의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그 남도 존중받고 싶은 거죠. 내가 당했을 때 기분 나쁘고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라도 직장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사실은 직장에서 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개입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뭐 공산주의야? 그건 좀 아니잖아. 내 개인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그걸 왜 제한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어 그래서 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까지는 좀 지나치다. 뭐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물론 일부 사례이길 바라지만 그건 좀 전 지나치다 생각하고 그래서 어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 성과금 얘기했죠. 30만 원, 50만 원, 뭐 60%뭐 그런 거 있는 거.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 시설로 들어가면 지역마다 다른데 대구는 이제 예전에 복지 포인트만 이제 신규로 도입되고 지금은 자격 수당은 없다고 이제 들었는데 이제 지역성이 있어요. 뭔가 물론 이제 지역별로 이제 중위소득의 격차도 있을 거고요. 지역별 생활 수준의 격차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이제 시장의 방침, 그 다음에 또 시장의 의지,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고요. 그 시의회, 도의회, 의원분들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각자 그런 집단들 있잖아요. 뭐 전문직들은 다 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협회들이 사실은 저는 사실 우리나라만큼 전문직이 대접받지 못하는 나라가 좀 없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른 나라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 발전을 이뤘고 정말로 이론적으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정말 그냥 상위 엘리트급이라고 엘리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문가 집단은 엘리트주의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그 정도로 실습을 하고 그 정도로 수련을 하냐. 어, 그런 전문직으로서의 자격 요건들 있잖아요. 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은 그런 게 빡세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너무 급속한 성장 발전을 이루면서 그래서 어 약간 처우를 올려주기에는 좀 가도기적인 단계에 있지 않나. 그래도 많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뭐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그냥 이제 사회복지 솔직히 뭐 나는 쭉 할 거야. 나는 최소 3년, 5년 일하고 최소 1년은 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럼 정규직으로 알아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난 사실 사회복지가 잘 맞는지 모르겠고 난 사회복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실 사회복지사가 이제 나는 좀 잘 모르겠어. 따긴 땄는데 뭐 이걸 뭐 꼭 해야 되겠다라거나 뭐 그냥 궁금해서 뭐 사람들이 하니까 해보긴 해봤는데 사실은 뭐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일단 한번 들어가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계약직이랑 정규직을 좀 차등을 두는 데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정을 줄 수가 없어요. 좀 이제 구조상. 왜냐하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정을 주고 그렇게 막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돌아가야 돼.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인수인계 해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상 구조상. 그리고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물론 이제 사회복지는 그래도 난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마다 분위기는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한번 이제 사회복지를 한 찍먹해봐야 되겠다. 한번 경험해봐야 되겠다. 한번 발 담가봐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계약직도 괜찮습니다. 근데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생각을 가지고 개빡세게 굴리는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보는 거지. 견디는가 못 견디는가. 근데 난 그거 존나 갑질이라고 생각해서 아니 오래 같이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바뀌는 기간이 있거든요. 채용 공고가 맨날 첫날 올라와. 근데 그거는 업무가 빡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기간 초가 그 사람을 더럽게 대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사실 월급도 많이 안 받는데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더럽게 대하면 누가 거기 있고 싶겠냐. 그리고 그 공무원 문화도 사실은 제가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왜 MZ들이 이탈합니까? 그 그 공무원 특유의 고정된 문화랑 갑질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거기 사회에서 겪다 나오신 분들이 뭐 그게 무조건 전체를 대변한다 이건 아니지만 네가 뭘 안다고 겪어보지도 않고 뭐 얘기하냐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소수의 의견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너무 자주 바뀌는 데는 좀 의심해 보세요. 이거 뭐야? 왜 자꾸 사람을 뽑아? 이거 뭐 업무가 되게 빡센가? 직장 문화가 더럽나? 한 번쯤 이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업에 여러분들이 긴가민 가잖아요. 솔직히 뭐 사회복지 기관 엄청나게 많은데 사회복지 시설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이력서를 넣고 취업을 하려고 해. 근데 잘 모르겠어. 이 기관이 뭐 하는 데니 나 잘 모르겠어.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모르겠어. 작업장이 뭔데? 뭐 노인 뭐 복지센터가 뭐 장애인 주간활동센터랑 뭐 주간보호센터 뭐 어떻게 다른 건데? 뭐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른다고 이제 회사에 가면은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게 대하고 하찮게 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갈리지. 그러니까 때려치고 나가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팀장이고 7년 정도 일을 하면서 이게 업무적으로 미스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무적으로 한 개 실수하면은 저도 이제 많이 혼났는데 지금 뭐 너 그럼 너 그렇게 완벽하게 일했냐라고 말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긴 하지만 저도 실수할 때가 있긴 하지만 한 번의 실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10개의 실수가 되고 이게 뭐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개가 되고 100개가 돼요. 그래서 처음 실수할 때 확실하게 뭐라 그러고 좀 잡아줘야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리더들도 있어요. 관리자들 중에 굉장히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그런 관리자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 인권에 대해서 계속 대도하고. 근데 우리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거는 어떻게 같이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태생적으로 약간 까칠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그렇게 좀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래도 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까칠하게 나오고 좀 기분 나쁘게 나도 그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뭐 되게 천사라서 뭐 날개 없는 천사라서 사회복지사들이 다 거기 일하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좋은 분들도 있죠. 대부분이 좋은 분들이죠.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다 예수냐? 뭐 성모 마리아냐? 뭐 테레사 소녀나? 그거는 아닌. 그건 약간의 한상이다. 그래서 막 엄청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뭐 천사일 거다, 수녀일 거다, 막 뭐 신부님일 거다. 물론 이제 그 뭐 목사님일 거다, 사모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면은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90% 이상이에요. 근데 좀 뭐 이래?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내 관리자라 생각해봐. 그럼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그 내랑 같이 일하는 팀원이라 생각해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자극받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래봐요. 그러면 못 견딘다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로 그 어딜 가서 살아남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 개인의 끈기, 뭐 개인의 의지 자꾸 그런 걸로 엮어서 폄하시키는데
그러니까 너가 인격적인 존중이 없는 거를 남 탓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건 굉장히 보완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배려 없이 말하는 거를 그 사람이 의지 없음이라고 포장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신 말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아요. 온화하시고 존중받을 만하고 선하시고 착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사회복지를 시작하고 솔직히 같은 사회복지사이지만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좀 마탱이 간 인간들을 많이 봤어요. 솔직하게. 누군가한테 내가 그런 인간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냥 뭐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자면은 취업을 하기 전에 그 기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기간인지, 그런 걸 뭐 슬로건이나 목적, 목표 이런 거 물론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지만 영세한 데는 홈페이지도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서류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고 서류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기간도 있어요. 심지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그런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몇 년째 밀려 있는 기간도 있어요. 그럼 그거 결국에는 입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야근하면서 독박 쓰는 거지 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고 긍정적인 면만 이제 말하는 거는 그건 사기잖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안 해보고서 그 뭐 그냥 뭐 앉아가지고 그냥 서류 보고 그냥 국가 보조금으로 편하게 사업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100명에 10명 정도는 100명에 1명 정도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딜 가나 꼬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지 말아 주셔라. 그래서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간에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뭘. 그럼 그 기간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서는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 뭐 그 채용 공고 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기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류 면접 통과하고 나서 그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을 이제 면접에 불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일단 1차 서류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서류 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서류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그 기간에 보다 적합한 인재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기뻐하시고요. 떨리고 긴장되시겠지만 그 기간에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 제가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뭐 서로 안 합격해서도 괜찮아요. 뭐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 쓸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어떤 업무를 하나요? 어떤 기간인가요? 어떤 일을 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담당자가 그 친절하게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인사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기관에서 너무 내부적인 얘기는 할 수 없을 거고 그래도 공적으로 우리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고요. 이런 업무를 합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런 기준들이 조금 잡힐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 좀 더 빡세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사회복지 현장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빡세지는 않아가지고 전화해 보시면 좀 얘기해 주실 겁니다. 아, 우리 기관은 이렇고요. 특히 인력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인력 한 명 한 명이 채용되는 게 좀 어려운 기관들. 그 정말 일이 많고 빡세고 처우는 안 좋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써야 되잖아.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나쁘게 얘기 안 할게요. 이게 그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기가 이제 일하는 만큼 인건비 충분히 못 받고 일하시는 센터장님도 계시니까 그 나쁘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 제가 이런 채용 공고를 보고 전화 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나요? 어떤 기간인가요? 어떤 시설인가요? 저는 만약에 채용되게 되면 어떤 일을 중심적으로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력서 쓰시고 자기소개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제 뭐 실업급여 받으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채용이 되고 싶어요. 요즘 AI 잘 써주잖아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을 녹여내서. 근데 한 줄 써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소개, 뭐 개인적인 얘기 하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빡센 데는 SWOT가 그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강점, 양점, 강점, 약점,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그 네 가지를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오퍼추니티인가 기회였고 P가 플랜이었다. 그래서 S가 어쨌든 뭐 강점, 약점, 뭐 기회, 그 다음에 뭐 플랜, 계획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맞춰서 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만 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커트라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사 이력서로 내라고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있고 기준이 있는 곳이면 자사 이력서를 쓰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요. 채용 공고 대충 보고 지원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취업이 급급해서 이런저런데 뭐 넣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가 인사 담당자로서 무시받았다고 느낍니다. 기관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느낍니다. 최소 이걸 사람은 이 회사를 지원하겠다면서 채용 공고도 안 읽어봤나?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 성의 없네. 우리 회사에 대한 존중이 없네.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지 마시길 바라고 일단 이력서를 쓸 거면요. 무조건 자사 이력서 써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내려준 이력서. 자사 이력서가 있는데 자기 이력서로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는 이 사람 채용돼서 우리 기관의 방침을 안 따르겠다는 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사람이네? 그럼 자기 회사 차리지 왜 회사 들어와? 입사원서 왜 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좀 안 입고 온 사람들, 특히 저처럼 약간 부정적인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사 이력서를 그 올려놨으면 자사 이력서로 내세요. 제발 개인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센시티브한 사람이라면은 자사 이력서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물어볼 수도 있겠죠. 혹시 이력서나 이런 양식이 없는데 그냥 개인 이력서 양식으로 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 되게 센스 있는 지원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좀 더 센스가 있다면 네, 지원자 누굽니다. 거기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사 이력서 양식이 워크넷에 안 올려 고용24에 이제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 이력서 양식으로 자유롭게 제출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센스가 있는 사람이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쓸 때도 좀 하찮은 경력은 없어요. 뭐 하찮은 자격 이것까지 써야 돼? 그것까지 써야 됩니다. 취업하고 싶잖아요. 취업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력서? 세상에 하찮은 경력은 없고 필요 없는 자격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거 다 쓰세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 2급 있고 사회복지사 1급 있으면 사회복지사 1급만 쓰면 되죠. 굳이 똑같은 건데 뭐 두 개 뭐하러 쓰니까. 뭐 운전면허 2종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 뭐 있으면 그냥 운전면허 1종 보통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1종 보통이 있으면 그 뭐 다 더 넓은 개념인데. 그리고 뭐 운전면허 1종 대형 뭐 근데 그거는 따로 쓸만해. 왜냐하면 사회복지 기관 중에 버스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복지관에. 물론 이제 버스 기사가 따로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열악한 데는 사회복지사가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셔틀 운영을. 그래서 대형 버스 따라고 하는 기관도 있었어요. 제가 다녀본 데는. 그래서 하찮은 경력은 없고 하찮은 자격은 없습니다. 그게 꼭 사회복지 경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걸 왜 적었지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으세요. 무조건 다 적으세요. 이력서에 무조건 다 적는 겁니다. 다 적는 거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뭐 한 줄씩 쓰는 사람 있는데요. 그거 솔직하게 물론 막 빽빽하게 적는다고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다 읽어볼 순 없어. 그냥 맥락상 좀 성의 있게 적었구나. 그런 걸 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력서를 똑바로 제대로 챙겨 넣은 사람이라면 자기소개서도 똑바로 제대로 챙겨 넣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력서가 똑바로 돼 있으면 자기소개서도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줄씩 적은 거. 그거는 취업할 의지가 없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반 이상은 채워라. 가능하면 너무 쓸데없이 많이 적는 것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칸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 그 칸은 다 채우세요. 물론 이제 한글에 서툴고 이게 넘어갈까봐 뭐 그러면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만약 돌봄직으로 가는 거면 근데 돌봄직으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서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회복지에서 기본적인 서류는 필수적이란 말이에요. 뭘 하던 간에. 근데 자기소개서부터 한 줄 써냈으면 이 사람 뭐 한글 못 쓰나? 한글 못 쓰나는 좀 그거 너무 비하적이고,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냐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못 쓰냐예요. HWP용
HWP 파일을 못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했을 때는요, 서류 작성 능력도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AI 시대인데, 솔직히 이제 타자기 치는 시대도 지나서 이제 완전 그걸 넘어서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기 작성을, 요새 뭐 수기 작성서 내는 사람도 없지만, 한 줄 쓰는 거는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진짜 뽑을 사람 없어도 그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요. 아, 그냥 또 기다려보지 뭐. 이력서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지 뭐. 그냥 제낀다니까? 안 본다니까?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서 한 줄씩 넣으면. 그건 성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사 이력서 안 쓴 것도 그렇고. 그건 기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보고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을 보는데 그냥 진짜 실업급여 받을 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면 애초에 면접 봐야 그것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실업급여? 근데 입국컷 당하면 뭐 면접 부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기준은 맞춰주셔라. 그게 그 내 얼굴이고 서류는 내 얼굴입니다. 뭐 좀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타자 치는 게 조금 서툴고 이러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AI 돌리면 되잖아요. 그 정도 그 서류 작성 능력은 있어야죠. 사회복지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